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 사회를 맡은 JRBS 아나운서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세션에서는 한라와 백두까지 제주가 다시 여는 평화의 길, 제주역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도약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션 진행에 앞서 오늘 세션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국민대학교 전현준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조광연 발표를 해주실 통일부 정세현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세션의 토론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걸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기동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은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 자리 함께해 주고 계신 바쁜 시간을 내서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개해드릴 분들 정말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는 개회사로 문을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보 의장님의 개회사를 청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뇌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이자 환경의 보물섬 제주를 찾아주신 뇌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 세션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가 다시 하는 평화의 길, 제주역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도약의 과제를 주제로 열립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조장을 맡아주신 전현준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토론으로 지혜를 나눠주신 이기동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님, 또 고충홍 남북교류협력위원장님,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원장님께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료위원이신 우리 존경하는 임정은 운영위원장, 강선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회 세션이 열리는 오늘은 동족 선험자의 아픔과 분단의 상흔이 시작된 역사적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렸던 오늘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평화의 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정색이 장기화되는 엄중한 시기일수록 지방정부 차원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절실합니다. 과거 제주도민들은 남북북한 본회의 운동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평화의 물꼬를 트는 민간 외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자양분 삼아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제주역 남북 교류 협력의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도민이 주도했던 참여 혁신 정신을 바탕으로 제주가 평화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입법적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스션이 한라와 백두를 잇는 평화의 길을 다시 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자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지혜와 협력이 플랫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세션 시작에 앞서서요, 우리 참석자분들 모시고 기념 촬영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자 여러분들은 무대 위로 잠시 올라와 주시면 사진 촬영 진행하고 다음 세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에 카메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문 차이다 네, 사진 촬영 진행 이후에 의회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얼굴에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이. 네, 다시 한 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1회 제주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국민대학교 전현준 특임 교수님의 주제 안내가 있겠습니다. 특임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호텔에서, 좋은 장소에서, 너무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에서 이렇게 큰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사회를 맡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복사 소가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와 다시 여는 평화의 길,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도약의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는 북한과 정말로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이 단절된 남북 관계를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막힌 남북 관계를 누가 뚫어야 됩니까? 제주에서 뚫어야죠.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제주. 오케이. 제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로 재밌게 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그러면 딱딱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재밌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분위기도 맑아지고 이렇게 오늘 세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기조연설을 청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현황과 지자체에서의 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의 기조연설을 청해 보려고 합니다.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앉아서 네? 앉아서 그렇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이쪽으로 장관님 여기서 타면 앞쪽으로 당기는 거 모자라지. 예. 제주에 고시, 양시, 구시, 문시, 강시만 분야기로 하신 의장님은 소수민족이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지금 자료가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압축한다고 그럴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토론과 질문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계는 꽉 막혀 있습니다. 오늘이 6.25입니다. 북한에서는 난데없이 6.25 발발 지금 뭐 76년이 됐습니까? 50년 했으니까 말하자면 꺾어지는 해. 정주년도 아닌데 난데없이 6.25 무슨 행사를 벌여가지고 미제와 미국과 남쪽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험악한 말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수래요, 원수. 원래 그쪽 말로는 그 원수를 별 5개고 에너미의 원수는 원수라고 그러는데 야만을 원수화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여러 가지 대북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중지시키고 확성기 방송 중지하자. 바로 북속에서도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귀신 소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송을 이제 중단하면서 호응을 해왔고 특히 무인기 관련해서 금년 2월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과를 했고 4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다 사과를 하고 재벌 방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김여정 노동당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정도 자세는 괜찮다는 얘기를 보고 있지만 소위 인용이 필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수반께서 그걸 김정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수반께서 대한민국의 집권자가 지금 이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왔습니다. 정식 국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앞으로 북한을 북한이라고 하면 아마 대꾸도 아닙니다. 지난번 그 여자 축구단 축구 선수한테 왔을 때 우리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북측 선수단이 여쭤보니까 북측이라고 하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집권자가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평가를 하시었다 이렇게 김여정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 오빠가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6월 10일 날 있었던 한 EU 공동성명의 결정 따를 때가 떠오릅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EU가 넣자고 해서 우리가 왜 넣습니까?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그쪽에서 이걸 넣자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곤란하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미, 대한, 대의 정책 등등 관련해서 이 요구는 입장이 같을 수 없으니까 이 요구 너처럼 다 넣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되게 이제 각자 언론 발표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아니 EU는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은 이런 얘기를 했다. 각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공동 성명 형식으로 냈다는데 북한의 불만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첫째 비핵화해야 된다. 그건 뭐 그런 얘기는 넣을 수 있어요. 인권을 거론했다는 게 북한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니까 그 얘기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 논리를 제가 설명할게요. 국권을 잃은 상태에서 일제 때 얘기했다. 우리는 일제 때 국권을 잃었기 때문에 인권을 생각도 못했다. 지금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 국가의 전망 위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인권을 돌볼 틈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권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반발합니다. 그들의 논리예요. 말도 안 돼.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데 왜 말을 못하게 해? 그건 우리 얘기고 북쪽은 그런 논리로 그걸 반발을 하는데 그걸 이번에 인권에 공동성명에 넣었다. 또 하나 거의 그 북러 군사 밀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EU, 유럽 국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후가 서유럽 아닙니까? 그들이 부추겨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더러 러시아에 대항을 하고 만든 것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가 군사적으로 밀착을 해서 그들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비난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앞으로 한일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근데 북러 밀착을 이렇게 비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북한에서 이제 북과 남은 남과 조선과 대한민국, 조선과 한국은 불변의 적국이 됐다. 그러더니 오늘 6월 25일 날 저희 6.25 전쟁 누가 일으켰는데 저희들이 일으켜놓고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우 하여튼 6.10 EU 한EU 공동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았는데 또 뒤로 잡아당기고 나가는 건데 뒤로 잡아당기고 마이클 잭슨의 모노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팔을 내딛는데 뒤로 가고 앞으로 팔을 내딛는 것 같으면 뒤로 가고 그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두 번째,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제 북미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8월 달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돼가지고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트럼프가 활짝 웃었죠. 노벨 평화상 받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상종도 안 하겠다고 나오는 마당에 미국이라도 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소위 그 깔리는 부장도로위로 남북관계 개선을 해보겠다. 말하자면 선북미 북남북도 나쁘지 않다. 그런 구도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매우 낮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지난번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경주에 올 때도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했는데 북한이 움직이지 않았고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릴 때 연장선상에서 트럼프가 평양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인을 보냈지만 북쪽에서 답변이 없어서 못 갔죠. 11월 달에 지금 선전에서 에이펙 회의가 중국의 선전에서 에이펙 총회가 열리지만 그때라고 해서 트럼프를 만나러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자, 남북관계가 자꾸 안 먹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산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될 일이 없다면
민간이 나서줘야 한다는 얘기를 저 오늘 걸어왔습니다. 과거에 98년도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4월달에 베이징에서 차관과 비료 회담이 열릴 때 제가 이제 동일부 차관으로서 수석 대표가 돼가지고 평양에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햇볕 정책을 겁을 냈어요. 뭐냐? 당신의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사람이 KBS 시내 토론에 나와서 햇볕을 비춰가지고 우리 외투를 벗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 우리를 녹여서 먹으려는 정책 아니냐?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겁난다는데 그걸 아니야 괜찮아라고 해봐야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비료 한 20만 톤 준다고 그러면서 계속 봄에 비료 줄 테니까 가을에는 이산가족 성공 사업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압박하지 마시라요. 당신은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이산가족 성공 사업을 가지고 지금 비료 줄 것처럼 이렇게 흔드는데 아무리 우리가 공해도 그거 그런 식으로 이거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나는 그건 합의 없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요.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북남관계를 좀 관리해 주시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남쪽에는 형제가 밤새 달밤에 계속 형은 몇 단을 동생 집 대문 앞에 갖다 세워놓고 쌀문 앞에 동생은 형 집 대문 앞에 세워놓는 식으로 하다가 밤새 날이 샜다는 그런 미풍양속을 가르치는 동화도 안 가르칩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금 당분간 정부가 나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때 김대중 정부 초에도 정부가 나서는 걸 그렇게 그러는 걸 보고 바로 그 회담이 끝난 뒤에 정부에서 소위 대북정책 추진의 16자 원칙을 정했습니다. 4가지입니다. 한 원칙마다 저 4글자씩 그냥 곱하기 4해서 16인데 첫째, 선민후관. 민간이 앞서고 정부는 뒤로 간다. 선의훈안. 쉬운 것을 하고 용이하는 쉬울 이자.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돌린다. 선경후정.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정치적인 얘기는 나중에 한다. 선공후득. 먼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반대급부는 나중에 받아도 좋다. 선공후득. 선밀후관, 선의훈안, 선경후정, 선공후득. 챗GPT에 들어가서 그 선밀후관 치면서 한글로 쳐놓으면 한문으로 다 써줄 겁니다. 요즘 제미나이 오브 챗GPT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틀린 얘기를 못해요. 날짜 같은 거 틀리면 당장에 그 선생님 그날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날인데 하여튼 챗GPT 제미나이 찾아보시면 선밀후관, 선의훈안, 선경후정, 선공후득 나올 겁니다. 자, 그때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선민후관 원칙을 발표하니까 현대 정정 회장의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를 들고 5월달에 튀어나온 겁니다. 사업 기업가들의 이 순발력은 대단해요. 그러면서 소떼 1,001마리를 2번에 나눠서 복송을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었죠. 트럭에다 싣고 탁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인공위성에서 사진이 찍히죠.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이 이거 남조선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2번째가 제주도입니다. 내가 그 아이디어 낸 것은 나 지금 고성준 교수라고 생각하는데 고성준 교수를 내가 75년에 만났어요. 75년 6월 초에 만났습니다. 공산주의 이런 비판 교육 기관에서 같은 말하자면 수강 동기생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한 5살 아래쯤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해요. 입학을 같이 했으면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주도가
북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의 뭐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북쪽에는 감귤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99년 이쯤 되면은 김일성 사망했지만은 김일성 세대 노년들이니까 80대, 90대 사람들은 일본이 갖다 준 밑강이라는 걸 먹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밑강. 밀감의 이름 뭐 일본 발음이 밑강인 것 같아요. 밑강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귤을 갖다 준다. 가만 보니까 이게 밑강인데 남쪽의 제주도 따뜻한 남쪽 나라 제주도에서 나지만 북쪽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갖다 준다면 뭐 못 받을 거 없지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99년 1월 달에 먼저 갔습니까? 그래가지고 2010년 4월이 아니라 3월 20 며칠인가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죠. 오이사 조치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모든 대북 지원이라든지 교류 협력은 끊어져 버린 바람에 이 제주도의 그 감귤 지원 사업이 거기서 중단이 되어버렸죠. 그때 이제 언론에서 제주도의 그런 행사를 비타민 C 외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비타민 C 외교가 99년부터 1월달인가부터 시작이 되면서 목적은 현대를 통한 금강산 사업. 제주도 뭐 민간 차원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이 뜻을 모아서 보낸 감귤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남한 정부에 대한 저희 적대 의식이라고 할까 경계심을 풀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 주로 현대의 뭐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부 의사를 전달하면서 2000년 6.15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감귤 가지고 간부들도 그런 데 대해서 그 북쪽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보고는 받지를 못했는데 어쨌건 제주도가 민간 차원에서 정부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데 성공의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데 과거의 경험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제주도에서 그동안에 뭐 작년부터 그 접촉을 해가지고 금년 4월 말 5월 초에 드디어 이제 그쪽에서 요구한 물건을 보냈다고 하는 게 언론에 떴어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는 감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뭐 향로봉이 아니라 뭐죠? 한라봉. 감귤의 개량종이겠죠. 그다음에 무슨 철이 무슨 향도 있던데 천혜향 먹으면서 먹기만 하지 이름이. 그럼 뭐 이 그 한라봉 그 묘목 50그루를 줬다고 그런 게 이제 감귤 대신인데 지금 철이 5월 4월 이렇게 되면은 뭐 감귤은 없을 테니까 그렇겠지만 그전에 뭐 100톤씩 보내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마 큰 도움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장 투석기 및 그 관련 뭐 소모품인가 하는 거, 신장 투석기. 신장이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과로 오면은 신장은 나빠집니다. 얼굴이 까매지죠. 신장 투석기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요청해서 보내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비닐하우스 자재. 그건 95년도에 이제 쌀 회담을 할 때 현장 경험인데 그때는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으로 있으면 통일부상으로 있으면서 베이징에서 그 사람들하고 쌀 회담을 할 때 그쪽에서 비료도 좀 달라, 쌀만 주지 말고 비료 좀 달라. 그다음에 또 그 농업용 비닐 방막이라고 그 표현을 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까만 거 밭에다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구멍 빵빵 뚫어서 그 모종을 거기다 심으면 잡초도 안 나오고 비는 비대로 안 흘러내려가서 수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식물의 생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멀칭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용 비닐 방막. 그런데 이제 점점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비닐하우스 자재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많이 해줬죠. 유리 온실도 만들어주고 비닐하우스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비닐하우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를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목할 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아니에요. 한라봉이나 감귤이면은 딴 데서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경쟁력을 가지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일단 뭐 그걸로 시작해서 그 신장 도석기 뭐 비닐하우스 자재를 달라고 하는 걸 보고는 아 그쪽으로 좀 치고 나가면 길이 뚫릴 것 같다. 다만 이번에 지금 시진핑이 2월 초에 왔었던가요? 시진핑의 방북 과정에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판이 짜 있었습니다. 대신 북한은 중국한테 외교안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주기로 했어요. 외교안보 경제 지원을 받을 겁니다. 거기 보니까 항목들이 있는데 의료보건 항목이 있어요. 북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금 202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3년까지 10년 동안에 매년 지방에 20개씩 공장을 줘서 10년을 200개 공장을 짓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발표가 나오냐면 병원도 짓고 있어요. 말하자면 시군 단위에 격리된 시군 지방의 보건소를 짓는 공사도 같이 한다. 근데 200개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무슨 뭐 엑스레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CT가 있겠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주사기도 없고 유리로 만든 주사기는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만 삶았어야 되고 요즘 수액 주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링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는 요즘 비닐에다가 넣어가지고 아주 가볍게 해서 꽂아놓고 병원에서 주사 주는데 없어요. 그런 플라스틱이나 무슨 비닐을 못 만드는 것은 석유 수입량이 남쪽에 1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억 300만 톤 이렇게 사왔었지만 북한이 그렇게 사고 쳐서 유엔 대북 제재를 받기 전에 평균 한 100만 톤까지 사왔었어요. 지금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40만 톤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는 관계로 그런 무슨 뭐 비닐 방막이고 뭐고 만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그 아이템을 잘 찾아가지고 지원을 하면 제주도가 다시 한번 민간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바늘구멍을 맨 처음에 뚫는 그런 이 선봉장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보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잠시 인용을 했지만 주는 사람만 자존심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 있다. 잊지 마십시오. 둘째, 옛날에 부자 형이 동생 쌀문 앞에 볕단을 갖다 놨더니 동생이 아이고 형님 이 갖다 놓으셨다고 하면서 또 갖다 놓으면은 형 대문 앞에 갖다 놓으면 형이 또 다시 또 동생 집 앞에 갖다 놓다가 밤이 새다는 전래동화를 가르치지 않느냐는 힐문을 저한테 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내지 말고 오십시오. 소문내지 않고 해서 성공한 사례를 제가 예를 들면서 저는 이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98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동일부 차관으로 있을 텐데 에이스 침대라고 유명한 침대 회사 아시죠? 사리원 출신입니다. 6.25 때 월남을 해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말하자면 뭐 하우스보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철사, 강철 조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걸 자르고 뭐 구부리고 해서 스프링을 만들어서 침대를 만드는 걸 본인이 직접 시작하신 분이 에이스 침대 창업자인 안유수라는 분입니다. 회장인데 그분이 동일부 차관실로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제 고향에 사리원에 뭐 농장도 좀 지어주고 비료도 좀 보내고 뭐 그 여러 가지 고향 지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정정 회장이 금강산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그 금강산 북쪽에 있는 통천 자기 고향에 공단을 나중에 개성공단이 이쪽에 들어왔지만 그런 공단을 지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공단에서 일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2단계 사업이 통째로 공단 만드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못 하고 끝났는데 바로 그 안효수 에이스 침대 회장도 사리원에 하여튼 두꺼운 고향인데 떠나온 고향인데 내가 와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 돈을 부족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대신 신문에 내지 마십시오. 대개 무슨 지원은 막 플라카드 꽂히고 막 그냥 뭐 모함 지르고 그래. 조용히 하십시오. 그대로 했어요. 제가 장관 끝나고 나온 뒤에 이제 뭐 식사나 한번 하자고 그래서 돈이 많은 분이니까 밥 사자고 하면 밥 산다고 하면 제가 가죠. 저는 밥 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자들 밥 살 때는 그게 그분이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못해요. 장관 그런데 어디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는 데 갔습니다. 그 강남에 테란로 있잖아. 최고 비싼 데일 겁니다. 거기서 일식 음식을 먹는데 그때 장관님이 차관한테 소문내지 말라고 해서 소문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도 제 차로 판문점 통과해서 사료원까지 가서 일 보고 제 차로 돌아옵니다. 대개는 경계선에서 내리고 목적 차고가 데리고 옵니다. 그 에이스 침대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동네 다 아스팔트 포장해주고 그다음에 유리 온실 지어주고 그다음에 또 무슨 그 양반은 사리원에다가 침대 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좀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 시작을 했는데 이 침대 공장은 못 지었지만 어쨌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업은 거의 중단된 것 같아요. 자식들은 관심이 없대요. 장관 바로 이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다는 점. 북쪽이 그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달밤에 형제가 밤새 형 집에다가 동생 집에다가 공기다가 다리 샜다고 그런 동화를 안 가르치냐고 신문했던 거. 에이스 침대 성공 사례. 장관하셔서 그때만 해도 관계가 좋을 때기 때문에 처음에 모르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정상회담에 관계가 좋아져서 이제 여기서도 한 200, 한 30명씩 그냥 그 비행기 전선에서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2003년으로 기억을 한다는데 어저께 얘기 나왔지만 고성준 교수님이 제가 그때 장관을 있을 때니까 노무현 때도 어디 있었기 때문에 250명이 가가지고 묘양사까지 4박 5일로 북한을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정도에서 조금씩 가지고 그 북한 인민들이나 무슨 바깥에서 그냥 그럭저럭 알게 되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얼마든지 남쪽에 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올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강화하셔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게 할망정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믿으시고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비타민 C 외교 시즌 2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서 보내주신 정대현 전 통일부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이야기 더 소개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오늘 세션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의원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가 다시 여는 평화의 길,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도약과제를 주제로 오늘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좌장님께서 오늘 주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토론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옥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장님 무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님 무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자리에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좌장님께 진행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는 뭐 좀 어떤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그때가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몇 차례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많은 정말 세계 명사들, 국내외 명사들이 오신 것을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와서 느낀 것, 또 제가 서울 사면서 제주 출신 그 명사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주 도민들이 한 70만 된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네. 그 제주 도민 70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제주에. 제주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 제주 출신들 좀 쭉 지켜보면 정말 훌륭하시고 아이디어도 많고 제사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는 제주 많은 사람들이 산다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자들을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한반도의 현인입니다. 한반도의 현인. 네. 그래서 장관급 회담을 9차례나 했고 물론 제주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정말로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성과를 일으킨 그러신 분입니다. 고성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준 교수님, 제주가 나온 제주꾼이죠. 보통 비타민 C라고 이제 우리 제주 남북협력을 제주가 비타민 C 외교다 또는 비타민 C 협력이라고 그러는데 고성준 교수님은 뭐겠습니까? 종합 비타민. 네, 종합 비타민. 네. 그다음에 고충홍 의장님. 예, 고충홍. 예, 고충홍 의장님은 뭐 정치도 잘하시고 또 학교 교육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정말 제주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제주의 평화전도사, 민간 외교의 오작교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우리 이기동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랫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정부의 건의를 해서 정부가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든 북한연구학계의 보석입니다. 보석. 아시죠? 보석? 좋아하시죠? 다들? 네. 보석 싫어하는 사람은 있으시죠? 물론. 네. 그 다음에 홍진석 실장님. 네. 네, 통일부 우리 당국자로서 이제 혼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분은 행정고시를 이제 합격을 하신 이후에 쭉 통일부에 계시면서 정말 젊었을 때 사무관 시절부터 남북관계 현장에서 모든 경험을 쌓은 분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 정말 방역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코로나 방역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천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통일부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관 장관도 하실 그런 능력 소유입니다. 그래서 미래 통일부의 과거 현재 뭐요? 미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4시가 벌써 넘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9분 정도 우리 토론자 또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7분 내로 발표문은 굉장히 깁니다만은 딱
핵심만 추려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는 어떻게 고성준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우리 아마 고충홍 우장님께서는 아마 제 선배이신 것 같아요. 우리 토론자 중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가 또 이제 질서 있는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고충홍 우리 전북지금 남북교류협력 위원장이죠.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기조 강연을 해주신 우리 정세현 장관님은 아시다시피 40여 년 동안 남북관계 그리고 몇십 년을 제가 60년으로 하겠습니다. 50여 년간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을 이끌어오신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통일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강연에서 장관님께서는 최근 제주가 북한의 의료기 자재와 약품 그리고 한라봉 묘목 등 그런 물자를 지원한 것을 두고 아주 의미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선민 후관이 아닌가 생각이 선민후관 일종이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00년대 비타민C 외교의 성공 경험을 가진 우리 제주도가 다시 한번 꽁꽁 막혀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4월 말에 도 관계관과 함께 인천 부두 보세 창고의 그 물자를 보기에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던데 거기다 신원하면서 창고에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그 의료기기 그것도 확인했고요. 또 묘목 관계 뭐 이런 걸 다 해서 그래서 중국 대련항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남포항으로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이 인천 와서 이렇게 가는 이 걸음이 정말 중요한 소중한 이런 그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주춧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제주와 북한의 교류는 지난 2010년 감귤 보내기 운동이 중단된 이후에 16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첫 번째로 시행한 대북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도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앞으로 더 큰 진전이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05년 1월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이듬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200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리고 기금 운영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2010년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 이후에 사실상 교류 사업이 중단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는 이미 2000년대 남북교류 과정에서 환경, 문화, 평화 분야의 민간 교류는 물론 한라산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협력사업 등을 북측과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협력의 상징적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국제 질서와 남북 관계의 현실에 발맞춰 제주형 남북 교류 협력 2.0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는 데 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변화된 도민들의 의식, 그 중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도민 여러분의 성원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조금만 쳐다보면서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도의회가 주관하는 세션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상봉 도의회장님과 또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장님 또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도의회 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새 도정이 대북 협력 사업을 힘차게 전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입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열어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셔서 고맙습니다. 초 단위로 막 돌아가니까 아마 의장님께서 조금 아주 뭐 칼같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사회자는 명사회자는 뭐냐면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말 잘하고 아무 소용 없고 시간을 제때 지키는 게 명사회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충실히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준 교수님,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종합 비타민 C고 정말 제주도의 그 남북교류 협력을 이루는데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기여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고 교수님 7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2000년대 강결 보내기 운동 얘기를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강결 보내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아주 자그만하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앞에 지금 사산평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임문철 신부님도 99년 강렬을 직접 가져가기도 했고 매화기도 하는 아주 시작에 길을 걸었던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같으신 분들이 시작이 돼서 본격적인 강렬 보내기를 할 수 있었다고 또 하나는 장관님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장관님이 2002년, 2003년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이 제주도에 감귤 보내기도 양이 제일 많이 보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류비를 지원해 주셔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희 그 도민 대표단 방문을 3번을 했습니다. 장관님 계실 때. 그래서 이게 통일부 장관이 승인을 안 하면 못 가는 건데, 북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도 많았지만 저희 도민 대표단을 믿고서 흔쾌하게 승인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아니 근데 그때 한번 그 신시하고 한번 지금 저는 지금 실장 찍는 거예요. 서기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참고는 그 시장한테 박수 네, 오늘은 저는 이제 7월부터 제주 도정도 출발하고 새롭게 또 도의회도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4년 동안 이 제주도의 남북 협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환경의 변화는 북한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하는 이 선언 또 헌법까지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제주도의 대북 협력 2.0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하는 게 큰 숙제다는 점입니다. 감귤 보내기 운동에 대한 얘기 중에 정말 인상 깊은 거는 2002년 5월달에 도민 대표단이 북한을 갔습니다. 5박 6일이죠. 근데 어떤 다음 달부터 저희들한테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만경대 소년궁전이에요. 거기 왜 갑니까 했더니 감귤을 그렇게 인도적으로 보내주신 고마운 표시로 이 소년 예술가들이 공연을 한다. 감사 공연을. 그래서 가서 핵심은 그겁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 우리는 하나. 헤어질 때는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까 253명이 다 울어버리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더 열심히 감귤 보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감귤 보내기 운동은 활발하게 또 우리 정 장관님 지원을 시켜서 활발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근데 그때 캠페인 때 유치원 어린이들이 저금통까지 갖고 왔습니다. 왜 갖고 왔겠습니까? 신문에 난 내 또래의 어린이의 그 어려운 처지를 남이 아니다 해서 유치원 어린이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감귤 보내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통일을 향해서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 통일 기반을 위해서 한라에서 백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그게 민적인 참여로 어떻든 중단될 때까지 66,000톤이라고 하는 대단한 감귤 당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데서는 지금 상당히 판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도정도 도의회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이 달라졌느냐?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딱 해버린 거예요. 헌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아까 장관님 우회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통일이라는 목표를 자꾸 내세우면 북한은 뒤로 빠질 겁니다. 한라에서 백두, 한라에서 백두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저희는 통일은 가슴에 묻어놓고 가슴에 새겨놓고 좀 북한하고 관계를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하자. 무슨 관계냐? 북한이 강조하는 게 국가 대 국가다. 그러면 일단은 형식은 그 관계를 우리가 보자. 그리고 인도적 지원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받았지만 계속 저희가 감귤 보낸다? 아마 김정은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도적 지원보다는 좀 상호 이익이 되는 거를 이제 제안했을 때 북한이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받아들이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판을 바꾸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보면 제주도가 어떤 그 강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제일 강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한 4가지인데 하나는 평화의 성입니다. 다른 지자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이 제주 포럼처럼 21회가 되는 제주 포럼처럼 국제 평화 플랫폼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저는 경기도 강원도가 알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소위 비적경 지역이라는 거예요. 제주도.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 영향을 제일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북한이 매력을 더 가져요. 적대적 구국가를 해놓고 방병 만들어 놓고 지뢰 깔아놓는데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교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제주도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비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북한하고 협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 제주가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탄소 중립을 비롯해서 기후 대응도 있고 생물권 보전도 있고 제주의 노하우를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노하우, 서로 도움되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제안하고 해나가자.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이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하는 제안으로 받아들이면서 협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어떤 게 좋겠냐? 제가 꼼꼼히 생각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하나는 역시 그린 모빌리티 협력을 우리 제주도만이 할 수 있다. 북한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에너지에다가 환경 오염입니다. 우리는 그걸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에서 우리 저 환경에서 유네스코, 그러니까 이 그린 모빌리티를 북한 다 전체 못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제일 가까운 양강도면 양강도, 꼭 삼지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라산 골목 장관님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도 그 사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남쪽 제주도 같은 날씨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대형 온실 농장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묘목을 과감하게 보내주자. 스마트팜 기술을 보내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서 농업협력도 충분히 북한에게 제안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결국은 지속 가능한 이 개발, 이게 북한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태, 또 북한도 지금 보니까 원산, 상지형, 관광 되게 지금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생태 협력을 우리가 좀 해주자.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들을 북한에 제시하자. 그리고 국가 대 국가의 협력 관계처럼 제시하자. 다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들이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외에도 이제 7월부터 출범하시면 도정에게 중장기 로드맵을 짜라. 전문가들하고 다 정부하고 다 협의해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그 강점 있는 북한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장기 로드맵을 짜서 그 로드맵에 입각해서 북한하고 협력을 해나가는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때 정말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고, 사실 제가 2003년인가 같이 제주도민들과 같이 평양을 갔어요. 우리 고성준 교수님이랑.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간마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재밌는 건데, 어쨌든 제주가 갖는 강점이라고 하면서 방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정학적으로 섬, 아마 여러분께서는 어렸을 때 제주를 나쁜 의미로, 저는 육지에 살았으니까 하면 제주 저쪽에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주가 정말 강점이 많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 있고, 중국과 가깝고, 일본과 가깝고, 심지어 동남아까지. 북한도 아시다시피 장학금회담도 했죠. 국방장학회담도 하고, 남북장학금회담도 2번인가 했고, 더 멀리는 1991년에 한송 정상회담을 또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회담 장소로서는 최적이고, 그 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이제 재편에도 제주도가 하나의 국가처럼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강점을 가진 곳에서 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계속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는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면 따라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였는데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육지 사람들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주 분들은 꼭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기동 박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기동입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정말 그 주옥 같은 그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방지게도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사실 저도 당시에 이제 제주도 그 강교일 지원사에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했었냐면은 북한이 얻는 이득도 있지만 남쪽의 이득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의 그 대북 지원의 어떤 목표와 레버리지를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북한의 강교를 지원하는 것은 제주도의 강교를 어떤 그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북 지원의 기본적인 정신을 좀 폄훼하는 그런 악의적인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익은 숨기고 상대방의 이익은 좀 널리 이렇게 선전하고 알리는 이런 그 방법이 좀 더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처음에 딱 얘기 들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지방 하면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풀뿌리 뉴디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지방이 평화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풀뿌리 평화라고 소위 개념을 이렇게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도가 풀뿌리 평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은 이제 제주도가 갖고 있었던 독특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과거의 남북 교류 협력의 경험이 이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도나 다른 지방자치가 할 수 없는 내부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도가 우리 이 제주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본 결과 풀뿌리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풀뿌리 평화라는 것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위로 또는 외부로 확산하는 그런 평화 프로세스다라고 저는 이 정의를 풀뿌리 평화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풀뿌리 평화에 있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전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폭력으로부터의 희생자들이 평화의 주체 세력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아래로부터의 어떤 또 약자가 주도가 된 그런 평화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 풀뿌리 평화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 요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평소에 먹고 사는 것들, 그냥 우리 주민들이 그냥 그 어떤 생활을 하면서 땀방울이 깃든 그런 물건들, 재화를 나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주도의 풀뿌리 평화의 하나의 자산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어떤 자치 활동의 일환이었다. 라는 것들이 일종의 풀뿌리 평화에 걸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제주도는 이제 풀뿌리 평화의 핵심적인,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개념 하에서 어떤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고성준 교수님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까 고성준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게 이제는 남북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야. 우리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3명, 4명의 관계는 셋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남남의 관계야 라고 하면 나머지 3명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지만 단 둘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남남 관계야 라고 했을 때 과연 한쪽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과거처럼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쌍방 두 사람의 관계는 다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저렇게 두 개의 국가를 얘기 나오면은 사실상 이제 남북 관계는 두 개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싫어도 현실이 그렇게 구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단은 고성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 지식들을 서로 나누는데 우리의 그 평화의 탐락, 그다음에 백두가 갖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그 장점 이런 것들을 서로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고성준 교수님은 스마트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엊그제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은 석탄 생산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만큼 에너지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석탄을 떼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 공장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 석탄 따시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이 일산화탄소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환경이 되게 안 좋고 그게 남쪽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이른바 아까 이 제주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런 사업 차원의 일환에서 우리가 제주도하고 소위 이런 기후 환경 협력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그 국가 대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교류 협력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주도가 걸어온 길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아주 훌륭한 선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귤 하나이 북한 주민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으로 자랄 때까지 주민 중심의 다각적인 생활 문화 교류가 재개된다면 풀뿌리 평화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마중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홍 실장님, 실장님은 이제 1급입니다. 그렇죠? 예, 통일부에서 왔습니다. 평화교류실장 홍진석입니다. 저희 정세현 장관님 제가 사무관 때 장관님이셔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려니까 되게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좀 참고해보겠습니다. 그 실무자가 남북관계 업무를 하면서 본 제주도는 저한테는 크게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교류 사업을 가장 처음 시작했던 자치단체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가 99년부터 했었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가 2001년도부터 이제 산림 그 관련된 사업을 했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가 다른 일반적인 서울이라던가 경기 이런 지역보다는 한 7년 이상 빨리 가장 먼저 지방교류 사업을 감귤 당근 보내기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마지막까지 했던 곳이 역시도 제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11월 달인가 당시 이제 정상회담 때 북한에서 송이버섯 2톤을 선물로 줘서 거기에 대한 답례품으로 우리 정부에서 그
감귤 200톤 정도를 제주공항에서 북한의 순환공항으로 보낸 게 남북 간의 이러한 물자 인도적 지원의 마지막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가 기억에 남는 것들은 제재 때문에 일반 수송기를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민항기가 북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재 관련 여러 라이선스를 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C-130 수송기가 우리 군에서 제주공항에서 와서 200톤가량의 감귤을 담아서 북측의 순환공항에 전달해 준 게 남북 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인도적인 협력의 마지막 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월달에 저희가 타미플루를 지원하려고 하려다가 여러 가지 제재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마지막 북한에 들어간 인도적 물품은 제주 감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정부가 출범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력을 위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정책적 지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접촉 신고를 전면 저희가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는 이 남북 간의 어떤 접촉을 사실상의 허가제도 아니고 거의 다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저희가 접촉 신고 관련된 신고 지침을 바로 폐지하고, 현재는 뭐 지방 정부가 됐던 민간 단체가 됐던 어떤 분들이 가져오는 모든 북한 주민, 그 다음에 북한 단체와의 접촉을 저희가 100% 승인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만나시고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자유롭게 협력 사업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북한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재가 여전히 걸리기 때문에 제재 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유엔의 1718 위원회라는 곳에서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개별적인 지자체라든가 단체들이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재 면제 절차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한 1년 동안 미국 정부에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 유엔 제재위원회의 모든 절차가 펜딩되어 있다가 올해 2월부터 제재 면제 절차가 가동이 돼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제재 면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이러한 그 교류 사업에 대한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지만 적대적 분과 이후에 사실 남북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사업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분야에서는 북측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건의료 부분입니다. 북측에서 지방병원 한 100여 개 짓겠다고 했었고, 이 문제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재난 재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기후 환경이고, 네 번째가 지식 공유 사업입니다. 과거처럼 식량이라든가 물자를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응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저희가 남북 간의 교류 사업들은 북한과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의 여러 입장에서 당장에 북한과 무엇을 할 것이라는 사업들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대화라든가 좀 큰 틀에서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선결될 표정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들이냐 좀 생각해 보면, 북한과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민간단체, 국제적인 NGO들, 국제기구가 함께 한반도에서의 평화라든가 공동성장의 공공재 플랫폼을 먼저 만들고, 향후 정세가 개선될 때 북측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선제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만 하려고 하면 이 사업들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민간단체가 또 혼자 하려면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도 과거와 같이 재정 여력이 좋지 않아서 많이 동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그다음에 많은 지자체의 경험들과 종교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 공공재 플랫폼을 만들고 향후에 그쪽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그 중력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면
그 평화, 그 다음에 공동 성장의 새로운 어떤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그 평화나 환경, 생태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사람들도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제주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좀 문턱이 낮을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요즘 뭐냐면 국익입니다. 국익. 국가 이익. 국가 이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죠. 안보와 민생이죠. 근데 안보는 달성했어요. 핵까지 갖고 있잖아요. 감히 자기 못 건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민생에. 그러면 민생에 혼자 됩니까? 물론 중국, 러시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남한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 잡기는 좀 그렇잖아요. 맨날 욕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주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한과 손을 잡는데 아마 첫 걸음으로 제주와 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청중 우리끼리 좀 토론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가지고 청중 한 분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청중 중에서 뭐 건의사항도 좋고 간단한 없어요? 다 만족하시죠? 아이고 예 프레스 프레스 신분 좀 밝혀주세요. 예, 전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입니다. 가장 궁금한 게 4월에 남포로 들어간 그 지원 협력 물품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누가 우리 본부장님이 아십니까? 들어간 것을 지금 도에서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게 어떻게 문자가 쓰여졌는지 배부되는지 이것은 지금 아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도 관계자도 알 수가 아마 그 관계는 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말씀을 부탁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보낸 물자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그럼 됐죠.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그건 뭐 간보들이 다 쓰겠어요? 모르겠어요. 시장 주석기 김정은이 멀쩡한 데 쓰겠습니까? 역시 필요한 대로 갈 테니까 그리고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물건 비닐하우스 그럼 내가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돈만 많이 모아가지고 마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삼촌이 제일 교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장관님도 얘기했습니다. 밑강 그것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거 먹은 다음부터 일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밀감이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동안에 보냈던 밀감을 먹었던 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맛을 잊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맛을 찾아서 올 겁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더 집중적인 토론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로 또 넘기기로 하고 오늘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가 다시 여는 평화의 길 제주역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도약과 과제라는 제목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흘러가는 시간을 잡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귀한 말씀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야기해주신 가르침 저희가 또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제주특별제주도 의회